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36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 라운드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는 한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사상 첫 대결이 이뤄진 것에 이어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서로를 적으로 상대하는, 특히 공식 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대하게 되는 흥미로운 대진표가 성사됐는데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미쳤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의 죽음의 대진표, 지옥의 일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라운드의 주요 일정과 한국 선수들의 상황, 그리고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은 어떻게 펼쳐질지 분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됐죠. 지난 시즌까지는 32개 팀이 월드컵과 같은 방식 4개 팀씩 8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한 이후 각조 1, 2위 팀이 16강에 올라서 또 16강부터 준결승까지 홈앤드 어웨이 방식 토너먼트를 가진 이후 단판전으로 결승전을 치르는 형태로 유럽 최고의 팀을 가려왔었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유럽 슈퍼리그 추진 과정 속에 더욱더 다양한 팀들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의 방식이 너무 같은 팀들과 많이 만난다라는 또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 또 더 많은 경기를 위해서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36개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팀들이 나서게 됐고, 이 36개 팀이 조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리그 라운드로 전체 1위부터 36위까지의 순위를 함께 가리게 됐는데요. 모든 팀들이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드 배정으로 총 4개의 포트를 나눈 이후에 한 팀이 각 포트에 있는 8개 팀 중 2개 팀들을 만날 수 있게, 즉 다양한 팀들, 포트 배정에 따라서 정말 여러 팀들을 만날 수 있게 했고, 홈앤드 어웨이로 2번 붙는 게 아니라 각 포트의 2팀 중에 한 팀을 홈에서, 한 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형태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즉 한 팀이 이전 방식에서는 6경기를 치르던 것이 8경기를 치르게 됐고, 그 성적을 토대로 전체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 순위에서 1위부터 8위까지 팀은 16강에 자동 진출하고 하위 8개 팀은 탈락하게 되고, 하위에 있는 1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긴 팀 8개 팀이 16강에 올라가는 형태니까 조별리그 단계가 리그 단계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경기들이 펼쳐지게 됐고, 16강에 가기 전에도 하나의 토너먼트가 생기면서 또 치열한 단판 승부가 한 번 더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UEFA와 또 각 클럽들 모두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일정은 필연적으로 좋은 팀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유독 파리 생제르맹만 각 포트에 속한 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팀들을 모두 만나게 됐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1번 포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고요. 2번 포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널을 만납니다. 3번 포트의 PSV 에인토벤과 잘츠부르크는 그나마 수월한 상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4번 포트의 지로나와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각각 라리가와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돌풍을 일으켰던 만만치 않은 패기를 갖춘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즉 1번 포트에 속한 팀들은 사실 대부분 16강 진출을 거의 예약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던 게 이전의 챔피언스 리그였는데, 이렇게 바뀐 포맷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일정표까지 받게 되면서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리그 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팀들을 많이 상대하게 된 점은, 이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일 경우 본인이 다시 유럽 3대 리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런 목표의식을 좀 삼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든지 또 라리가에서 마요르카에서 뛰던 시절 그 윗급의 팀들, 구체적으로 여기 속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었고 제안을 해왔었고, 또 맨체스터 시티 역시 임대를 기반으로 제안하긴 했지만 영입에 대해 의지를 보였었고, 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원해왔지만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당장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선택할 때는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속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로 오게 된 것인데, 다만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내 커리어를 모두 보내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서 한 단계 스텝업하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가겠다라는 분명히 본인만의 목표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리에 와서 비록 네이마르가 곧바로 떠나긴 했지만 함께 프리시즌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함께 한 시즌을 보내면서 음바페에게도 많은 것을 배운 이강인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시절을 보냈던 네이마르,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간 음바페의 뒤를 따라서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의 1군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고, 맨시티라든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챔스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들에 이적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 리그 라운드에서
이 팀들을 만나서 치를 경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 어떻게 펼쳐질까입니다. 양 팀의 올 시즌 기본 포메이션과 또 주요 중용되는 선수들의 상황을 보면요. 먼저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 물론 이적 시장의 문이 아직 다 닫히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특히 양 팀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일정에서 출전할 수 있는 공격수는 곤살로 하모스가 부상 중인 가운데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무안이나 또 스페인 공격수인 아센시오거든요. 다만 이 두 선수 모두 정통 9번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안이는 최전방에서 측면으로 많이 빠져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파리 입단 이후에는 본인의 장점이나 득점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아센시오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를 보이면서 방출설도 있었지만 하무스의 부상과 또 공격수의 영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 출전한 리그1 경기 가짜 9번으로 꽤나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기회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기 어려운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떠난 파리에서 가장 이 선에서 공격 창의성을 발휘해줘야 할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대표 윙어인 우스만 덴벨레의 개인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이 선수도 또 파리에 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어떻게 보면 풀타임을 소화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전 후반에 걸쳐서 나뉘어서 발휘하게 하는 게 엔리케 감독의 운영 방식이거든요. 상대팀의 성향이나 또 개인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동료 선수들과의 합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발 선수를 결정할 정도로 이강인이나 덴벨레 이 둘 중에 누가 더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인데, 덴벨레 선수는 온더볼 상황에서의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이강인 선수 역시 물론 탈압박이라든지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경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킬러 패스를 주고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올리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조금은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성향, 내려와서 빌드업도 관여한다면 덴벨레 선수는 포워드 성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의 활용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가 사실상 오른쪽 윙어 내지 또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와 하키미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결코 현재 덴벨레에게 밀린 백업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왼쪽 측면 공격수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바르콜라가 올 시즌의 결정력까지 보완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또 큰 기대 속에 영입한 대질의 두해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두터운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3미들 같은 경우에는 비티냐 선수가 원볼란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스페인의 유로 2024 우승을 이끈 파비안 루이스의 플레이도 왼쪽 메잘라 위치에서 살아날 것 같고요.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지난 시즌 오른쪽 메잘라의 주인공이었는데 올 시즌 합류한 주앙 네베스 포르투갈 유망주가 첫 리그왕 2경기에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공을 소유한 채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강인,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함께 뛰면 어떤 팀을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 맨시티를 상대로도 중원 점유율 싸움에서 앞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하키미가 쭉 오른쪽에서 공격으로 올라가고, 왼쪽에도 멘데스 선수가 측면 공격이 가능한 자원인데요. 중앙 센터백은 이번에 영입한 왼발잡이 웨카도르 수비수 파초 선수, 그리고 브라질의 베테랑 수비수 마르키뉴스가 차지하고,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키는 게 현재 플랜 A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말씀드린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면서 왼발을 잘 활용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즌이었다면 김민재 선수가 거의 왼쪽 센터백 내지 왼쪽 측면 수비까지 맡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자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뱅상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에 부임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 센터백에 두고 있거든요. 우파메카노를 왼쪽에 두고 또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에 둔다거나, 스타니시치가 뛰더라도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에 스타니시치를 왼쪽에 두면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주발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왼쪽에 데이비스, 오른쪽에 샤샤보이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명의 센터백의 수비 커버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블로비치가 조금 내려와서 수비를 커버해주거나, 또 팔리냐 선수가 이번에 영입되어서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조금 묵직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키미 선수가 또 아예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로 뛰고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콜라가 오든 두해가 뛰든 굉장히 속도감 있는 선수에다가 또 좋은 패스를 뒤에서 뿌릴 수 있는 선수들, 게다가 비티냐나 네베스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가 있는 영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 시도한다거나 돌파와 2대1 패스를 시도한다거나 아주 공격적인 콤비네이션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따를 수 있는 플레이가 될 수 있는데, 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기반하니까 직접 부딪히진 않더라도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 특히 많이 앞으로 전진해서 수비하는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많이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의 전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면서도 실리적인 전술을 또 가져가고 승리를 위해 효율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엔리케 감독의 파리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기가 뮌헨에서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 두 팀의 경기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8월 31일에 UEFA 이제 사무국에서 세부 일정을 결정해서 발표한 이후에 알려질 테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또 그 시점에 어떤 선수들이 뛸 수 있고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될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 역시 흥미로운 경기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홈에서 말씀드린 파리 생제르맹 외에 벤피카, 디나모 자그레브 그리고 브라티슬라바를 만납니다. 이 브라티슬라바와 디나모 자그레브, 벤피카 모두 바이에른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홈에서 승점을 여유있게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정 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바르셀로나 원정이 있고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원정을 가야 하는 부분들, 페예노르트, 에스턴 빌라 역시 만만치 않은 팀들이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있어서는 바르셀로나 원정 외에는 크게 부담스러운 일정이 없다. 결국에는 1번 포트 팀들 말고는 나머지 포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팀들이 없기 때문에 16강 진출은 좀 무난하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주목되는 팀들,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한 맨시티의 일정도 궁금한데요. 맨시티는 1번 포트에서 인터밀란과 파리 생제르맹을 만났어요. 챔스 우승 당시에 만났던 인터밀란은 그때보다는 전력이 조금 약해졌다는 평가이고 파리 생제르맹은 분명히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지만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성향상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포트에서 클럽 브리헤와 유벤투스, 그리고 3번 포트에서 페예노르트와 스포팅 리스본, 4번 포트에서 브라티슬라바를 만나는데 역시나 맨시티 입장에서는 거의 부담스럽지 않은 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르셀로나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일정으로 볼 수 있어요. 1번 포트에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독일 팀들과의 상성이 좀 좋지 않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팀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2번 포트는 아탈란타와 벤피카인데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아탈란타, 굉장히 강력한 전력과 또 전술적인 강점을 갖고 있죠. 3번 포트에는 영보이스와 츠르베나 즈베즈다. 4번 포스트는 브레스토와 모나코를 만나게 됐습니다. 음바페 선수의 합류로 트래블까지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의 초반 일정에서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는데요. 1번 포트에서 도르트문트, 리버풀, 2번 포트에서 AC 밀란과 아탈란타, 3번 포트에서 잘츠부르크와 릴, 4번 포트에서 슈투트가르트와 브레스토아를 만나니까 역시 크게 부담스러운 일정이 없다. 리버풀 원정 정도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리버풀 원정 역시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초반에 만난다면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 1번 포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 2번 포트에서 레버쿠젠과 AC 밀란, 3번 포트에서 릴과 PSV 에인트호벤, 4번 포트에서 볼로냐 지로나를 만나는데 사실 만만한 경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전 외에는 또 아주 어려운 경기도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리버풀 역시 16강 진출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선수들 김민재, 이강인 선수 외에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선수들이 있죠. 바로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서령우, 황인범 선수, 그리고 셀틱의 양현준 선수인데 다만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이적을 추진하고 있고 구단에서도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령우 선수만이 올 시즌에는 츠르베나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1번 포트에서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2번 포트에서 벤피카, AC 밀란, 3번 포트에서 PSV 에인트호벤과 영보이스, 4번 포트에서 슈투트가르트와 모나코를 만나기 때문에 다 유럽에서 쟁쟁한, 특히 이제 명문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서령우 선수가 한 단계 또 츠르베나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큰 리그로 가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에는 아주 좋은 쇼케이스가 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풀백 자원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빌드업을 중시하는 바르셀로나 같은 팀이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양대 밀란 팀을 모두 만나는 점들은 서령우 선수가 라리가나 또 이탈리아 세리에 팀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쇼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셀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트리오가 있다가 권혁규 선수가 지금은 하이버니언으로 임대 이적을 했고 또 오형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행크로 이적을 했잖아요. 양현준 선수만 남아있는 가운데 양현준 선수가 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발빠른 윙어, 기술 좋은 윙어인 가운데 독일 분데스리가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한국인 윙어들을 굉장히 크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1번 포트의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 역시 이 경기에서 양현준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분데스리가 팀들의 관심이 당연히 따를 수 있을 거고요. 2번 포트의 브리헤 아탈란타, 3번 포트의 영보이스와 디나모, 4번 포트의 브라티슬라바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가 있는데 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잘 치를 경우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양현준 선수 비록 지금 셀틱에서 주전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출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짧은 시간 본인이 강한 임팩트를 남긴다면 본인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챔피언스리그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드린 황인범 선수는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직전인데요.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아약스, 페예노르트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 현재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 있죠.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레버쿠젠,
레버쿠젠, 벤피카, 잘츠부르크, 릴, 프라하 그리고 지로나를 만나는 일정인데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 레버쿠젠, 벤피카 이런 팀들과 경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경험이고 뭐 츠르베나도 챔스 본선에 올라가 있지만 더 좋은 일정 속에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황희찬 선수에게 좀 매력이 될 수 있고 또 아약스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팀인데 페노르트와 비교했을 때 아약스는 유럽 최고의 명문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현재는 아약스가 좀 구체적인 관심 또 큰 이적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황희찬 선수의 거치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팀과 유럽 대항전에서 도전하게 될지도 확정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는 손흥민 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에 또한 기대가 크죠. 바로 오늘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 역시 진행이 되는데 유로파리그 역시 챔피언스리그와 마찬가지로 36개 팀 체제 리그 라운드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우승을 노리고 있는 유로파리그에서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될지도 한준TV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